이런 말씀이 언제든지 개연성이 있는 거죠. 언제든지. 언제든지 개연성이. 자, 그럼 도대체 그 학교 전담 경찰관 제도란 게 뭔지 좀 저는 궁금합니다. 이게 시작된 게 2012년 6월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때 현직에 계셨죠? 있었죠, 제가.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이제도? 처음에 제가 강릉경찰서장으로 근무할 때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와서 저는 강력하게 반대를 했죠. 분명히 이것도 일회성 이벤트, 예. 정치권에 어필하고 쇼하려는 게 분명했으니까요. 자, 보세요. 예. 우선 경찰에 예. 그런 것을 전담할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습니까? 애들의 교육학이나 심리학이나 예. 이런 아이들을 교육시킬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는 조직입니까, 경찰이? 갑자기 그런 능력이 만들어집니까? 아하. 현실적으로 될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발하는 기준이 뭐냐니까 예. 잘생기고 이쁜. 자, 지랄? 한번 가가지고 예? 교전담 경찰관 있는 곳에 SNS 들어가서 그 경찰관들 얼굴 한번 보세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 아이돌 뺨치는 친구들입니다. 아, 아이돌 뺨, 정말로 외모를 보고 뽑습니까? 아니라고 할 겁니다, 경찰청에서는. 근데 가서 직접 가서 얼굴 보란 말이죠. 잘생긴 남자 경찰관, 잘생긴 여자 경찰관을 통해가지고 예. 경찰 홍보를 하겠다는 아주 못된 정책이죠.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갖다가 아이들 심정을 헤아리고 부모 심정에서 애들을 교육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입니다. 그죠? 예, 예. 한 명도 없습니다. 아, 그것만 봐도 뭔가 이게 홍보용으로 전담 경찰관을 배치한 게 아니냐라는 말씀. 그냥 아니냐가 아니라 실제로 그러니까 현장에서 2016년부터 느꼈을 때 그런 것들을 예. 느끼셨어요. 예. 예. 초기 단계에는 예.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그 2003년도에 충북경찰청 홍보담당관을 갔어요. 예. 갔을 때 이제 거기서 이제 엉망진창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이제 완전히 이제 탈바가지 뒤집어 씌고 그냥 길바닥에서 덩실덩실 춤추게 하는 거 사진 찍어서 만들고 SNS도 올리고 SNS에 조금 인기 끌었다고 해가지고 특징시키고 하는. 탈바가지를 쓴다는 건 그러니까 뭐 인형 모자 이런 거 쓰고선 캠페인 벌이고 이러는 거. 그렇죠. 아, 아니 근데 또 그렇게 해가지고 경찰이 친근감을 뭐 보여주기도 하고 이미지도 좋아지고 뭐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것이 본업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수적인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쉽게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예. 성과평가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성과 평가 점수. 예, 성과평가 점수가 있는데 예. 거기에 홍보 점수가 7점이에요. 가장 높습니다. 지랄. 강력 범죄나 이런 거는 제일 많아봐야 5점밖에 안 됩니다. 아니 강력 범죄가 5점인데 홍보가 7점 배점이에요? 그렇다니까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홍보에 치중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아니 언제부터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갔습니까, 경찰 조직이? 2013년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난리가 나기 시작했죠. 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죠. 대통령이 4대악 언급이죠. 4대 악과의 뭐 전쟁 이런 거가 그렇죠. 있었죠. 예. 그렇죠.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예. 예. 자, 실질적으로 범죄를 감소시키거나 예방 활동을 해가지고는 밖으로 사실 잘 보이지 않죠.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경찰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하.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대통령이 보일 방법이 없으니까. 보여줄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극적이고 이상한 짓을 하면은 언론에서 또 그게 좀 특별하니까요. 언론에서는 그걸 보도를 합니다. 예, 예. 그것 때문에 모든 경찰 행정을 다 팽개치고 다 그쪽으로 몰려 들어간 거죠. 그러고 보니까 저는 이제 떠오르는 것들이 예. 최근 들어가서 유난히 무슨 경찰 미담이 많이 소개가 됐고, 또 무슨 춤추는 동영상, 뭐 캠페인 동영상, 조회수, 유튜브 조회수 얼마 이런 홍보들이 많았거든요. 그것들이 다 그런 예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난해까지 그 여성 경찰관들 누가 그걸 촬영을 했겠어요. 그 뻔한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가가지고 없는 걸 만들고 있는 거를 부풀리고 과장해서 예. 그걸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 거란 말이죠. 다 국민들 간에 속이는 거죠. 눈속임이 있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하는 바람에 정작 챙겨야 될 뭐 민생 치안 이런 것들은 뒷전이었습니까?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경찰력 증원을 해줬죠. 그죠? 예, 예. 정부에서. 그 경찰관 다 어디를 갔습니까? 현장의 경찰력이 부족하니까 현장 경찰력을 보충을 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챙기라는 뜻 아닙니까? 예, 그렇겠죠. 근데 현장에는 인력이 줄었어요. 시민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파출소 지구대라는 지역경찰과 예. 그다음에 형사부서입니다. 그죠? 예. 그 인원 줄었죠. 이 렌트 부서를 신설해갖고 그런 쪽으로 사람을 계속 배치하다 보니까 예. 현장은 인원이 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학교 담당 경찰관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한 홍보라고 하기에는 실제로 뭐 비행 청소년 1000여 명이 학교 담당 경찰관 덕분에 집으로 돌아갔다. 이런 이제 보도도 제가 본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뭔가 민생 치안과 관련된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작은 정도의 그런 정도의 일이 없을 수는 없죠. 일을 하는데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예. 실체를 들여다보시라 이거죠. 1000명 다시 한번 취재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상황인지. 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돌아간 1000명 학생들? 경찰청에서 했다는 거 통계 조작하는 거는 쉽습니다. 통계 조작하기는 아주 쉬운 거예요. 그래요? 이런 조작을 어떻게 합니까? 자, 만약에 학교 폭력이 줄었다면 우리 전체적인 폭력 사건이 줄어야 됩니다. 그죠? 예. 거의 폭력이라고 하는 거는 1년에 발생하는 빈도가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학교 폭력만 그 수치가 뚝 떨어져야 되는데 단언컨대 내년에 발표될 범죄 사건 통계를 보면 폭력 사건 죽은 게 없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수치는 그대로인데 어느 폭력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통계가 잡힐 수 얼마든지 가능하죠. 가정 폭력으로 잡느냐, 이걸 학교 폭력으로 잡느냐, 어떤 문제로 잡느냐에 따라서 찾아낼 방법이 없는 거죠. 그냥 폭력 사건으로 처리하면 사건은 처리가 된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게 학교 폭력이었는데 그냥 폭력 사건으로 처리하면 그걸 세상에 누가 합니까? 이 비행 청소년 1000여 명이 이 학교 담당 경찰관 덕분에 집으로 돌아갔다. 이것도 아마 다시 조사해보면 다른 통계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분명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실들 아닙니까? 예. 현장 경찰관들은 정말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치안의 본래 목적을 충실하기를 원해요, 다. 예. 근데 수뇌부가 원하는 건 맨 쇼만 할 것을 원한단 말이죠.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쇼의 문제. 그래서 지금 점점 이게 더 발전을 해가지고 이제는 홍보에도 완전히 목숨을 걸었다시피 한다는 말이죠. 홍보에 목숨을 걸었다 정도입니까? 예, 예산 그리고 그것도 그 홍보도 좀 품질 높은 홍보도 사실은 아닙니다. 거기에 각 그 경찰관서 SNS에 좋아요라는 거, 그 강제로 누르게 하는 겁니다, 다. 누르지 않으면 전화까지 와요, 해당 경찰관한테. 페이스북에 강제 가입하라, 카톡에 강제 가입하라, 강제 가입까지 시켜요. 하하. 그러니까 실상은 모르고 밖에 드러나서 경찰청에서 발표하는 것만 보니까 그러는 거죠. 이거를 안 누르면은 다른 데보다 등수가 떨어진다니 우리가 등수 올라가야 된다니까 강제 가입시키고 누르라는 거죠. 제가 좀 들으면서도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예, 좀 어이가 없어서 이게 웃음이 날 정도인데. 알겠습니다. 다시 학교 담당 경찰관 얘기로 돌아와서요. 일단 이 문제가 세상에 알려진 뒤에 지금 부산청에서는 감사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저 문제가 있으면 엄중 징계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 정도 대안이면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자기들이 책임질 거를 또 현장으로 또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특정한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고 사건 발생했다고 일선으로 책임 떠밀고 자기들은 빠져나가는 행태. 아주 못된 행태죠. 자기들이 책임져야 할 걸 왜 일선으로 책임을 묻습니까?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사건. 이거 만들어 놓고 강요한 청장이죠. 경찰 수뇌부가 져야죠. 강신명 경찰청장, 제일 꼭대기의 청장이 져야 한다 생각하세요? 청장부터 시작해서 그 경찰 수뇌부 전체가 책임을 지고 이런 잘못된 제도를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나가서 보시니까 더 좀 답답한 생각이 드세요? 경찰 조직 보면? 너무 많이 더 들어갑니다. 너무 많이. 정말 갑갑합니다. 지금 예전보다 훨씬 지금 심해졌거든요. 알겠습니다. 오직 제 눈에는 대통령이 어떻게 해도 한 자라도 보이기 해가지고 그저 무슨 짓이라도 하는 경찰 조직이야 망가지든 말든 오직 자신의 입신양명밖에 생각 안 하는 그런 경찰 수뇌부에 진짜 쌩얼이 보여가지고 갑갑하시게. 예,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번 학교 전담 경찰관의 여고생 성관계 사건과 관련해서 일종의 내부 고발을 한 분입니다. 장신중 전 총경이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박정희 시대 때, 박정희 전두환 시대 때 박정희 때지. 박정희 때 가장 유행했던 게 뭔지 아세요? 수사반장. 113 수사본부하고 수사반장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박정희 때 그런 식으로 경찰을 영웅시하는, 그리고 나쁜 범죄자를 흉악범을 잡는 경찰을 영웅으로 만드는
그런 게 쇼가 나왔었어요. 군인과 그 다음에 그 전우, 박정희 때 우리가 다 봤던 게 그 전우라는, 나시찬이 나왔던 전우라는 드라마하고, 그 다음에 수사반장, 수사본부,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소위 공권력을 미화하는, 공권력을 영웅시하고 미화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그게 독재 정권의 특징이에요. 이게 다 뭐냐? 형벌 포퓰리즘이라는 거야. 형벌 포퓰리즘. 그래서 강력한 흉악범들을 잡아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공권력을 미화하고, 그래서 그걸 막 홍보하는, 그래서 이 독재를 미화하는 효과를 노렸던 그게 박정희식 정치였는데, 박근혜가 그걸 어설프게 흉내내려니까 이 쇼가 나는 거야. 그러다 이지랄이 나는 거야. 22명을 잡은 경찰관은 진짜 영웅 아닌가? 그렇죠. 진짜 영웅이죠. 22명의 범인을 잡아낸 경찰은 진짜 영웅이 맞아요. 그러면서 지금 언론에서 그 22명의 그 가해자 부모들이, 아니 뭐 어려서 그럴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왜 문제를 삼느냐, 애 출근은 하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 얘기 알죠? 그죠? 그러면서 막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당당할까요? 22명의 가해자가 왜 그렇게 당당할까요? 누구 보고 배웠겠어? 윤창중 보고 배웠겠지. 박근혜 정부의 그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 윤창중이가 미국 가서, 미국 가가지고 거기 그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여성 인턴을 호텔방으로 불러갖고 나체로 막 불러가지고 스킨십을 하다가 걸린 사건이잖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도망온 주제에, 짐도 못 챙기고 도망온 주제에, 자,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렇게 국제적 망신을 준 그놈을 처벌했어, 안 했어? 처벌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안 하고 걔가 뭐라 해서 자기는 죄가 없다고 지금 글 쓰고 있잖아요. 뭘 보고 배우겠냐고. 뭘 보고 배우겠어. 그 22명의 가해자들이, 그 어린 시절 고등학교 애들이 그런 짓을 할 때, 물론 5년 전이야. 5년 전은 어떤 사건인데요. 그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그 여자 기자를 주무르고 그랬잖아. 국회의원들이 여기자를 주물러 놓고 왜 주물렀냐? 그러니까 식당 주인인 줄 알았다. 식당 주인이라고 주무르고 지랄이야. 국회의장을 했다는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캐디를 성추행해가지고 그 엄청 오랜 시간 동안 여자를 괴롭힌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여자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만뒀는데, 자기 손녀딸처럼 귀여워가지고 젖가슴을 꼭 한번 눌러봤다. 야! 지금 친할아버지가 손녀딸 가슴 꾹 찌르면 며느리가 그 시아버지 손모가지 잘러. 어디서 지랄 연병을. 그런 것들이 지금 정치하고 권력을 잡고 있으니, 무엇보다 그런 놈들 처벌도 하지 않는 박근혜 정부에서 그 22명의 가해자 애들한테, 그 22명 중에 실제로 그 가해에 가담 안 한 애도 있다는 거야. 이거 나중에 문제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지만, 그 22명, 그 뉴스를 맨 처음에 나온 뉴스 보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 22명이 모두 강간을 했어. 그러면 22명 모두 구속돼야 되는 거 아니야? 잘 생각해봐. 22명이 모두 강간범이면 그 22명 전부 구속돼야 되잖아. 그런데 실제로 구속된 건 4명이에요. 실제로 구속된 건 4명인가 밖에 안 되고, 그리고 기소된 게 6명인가 밖에 안 돼. 그러면 지금 22명의 성폭력 범죄, 이거 진짜냐고. 정확한 거냐고. 22명이 성폭력 범죄를 안 했을 수 있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22명이 다 그러니까 아주 자극적으로 제2의 밀양이라는 기사를 쓰기 위해서 22명을 모두 성범죄자로 몰아간 거 아니냐. 이거 나중에 문제 될 수 있어. 내가 볼 때 이걸 끝까지 밝혀봐야 돼요. 이미 이 사건이 보니까 그 기사가 동시에 터졌는데, 여러분 봐봐. 22명이 이미 다 소재 파악이 됐어. 소재 파악이 다 됐고, 그리고 그 애들 중에 4명이 이미 구속이 됐고, 그러면 이 소재 파악되고 구속됐다. 이미 아주 오랫동안 수사했다는 얘기야.
그리고 12명이 이미 군부대에서 다 조사를 받았고, 그 중에서 그냥 그 자리에 있기만 했던, 방임죄로 기소된 애들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22명이 전부 다 성폭행에 가담했는가? 이것도 사실 확인해봐야 돼요. 이거 22명이 전부 다 범행 가담자인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나는 지금 이 뉴스가 굉장히 동시에 퍼진 이유가 뭘까 했더니, 이게 지금 연관되잖아. 형벌 포퓰리즘, 군인 경찰 영웅화, 그러면서 지금 이게 연관된 뉴스라는 거야. 예. 감이 와요? 제2의 밀양을 강조하기 위해서 22명을 전부 다 강간범으로 몰아갔어야만 했던 언론 아니냐. 그러면서 지금 이 기사는 가해자의 부모들이 너무 뻔뻔스럽다, 그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가해자의 부모들을 욕할 자격이 있냐고. 윤창중한테 아무런 처벌도 안 한 이 나라에서 그 가해자 부모한테 욕할 자격이 있냐고. 그들을 비난하고 싶으면 윤창중이부터 잡아넣어. 물론 내가 지금 방조자라고 그래서 처벌하지 마라, 22명을 구해줘라, 이거 아니에요? 맑게 알아듣고 있지? 성폭력 범죄자는, 나는 늘 주장했어. 나는 화학적 거세 반대한다고. 성폭력 범죄자는, 성폭행범들은 나는 초지일관 물리적인 거세를 해야 된다. 근데 내가 늘 주장했던 그 물리적 거세, 이 손톱깎이로 다 쪼사줘야 된다. 마취약 안 놓고 손톱깎이로 살점을 뜯어내야 된다. 근데 그런 기구가 나왔대. 그런 기구가 남미에서 나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자애를 강제로 강간하려고 그 성기를 삽입을 하면 성기가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래서 과다출혈로 죽는 그런 그 기구가 나왔대요. 아유, 그거 누가 만들었는지 나는 노벨 평화상을 줘야 된다고 봐. 노벨 과학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 그렇게 훌륭한 발명품을. 하여간,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을 나는 바라보면서 언론이 이 사건에 막 미친 듯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언론이 그런 보도할 자격이 있는지 내가 묻는 거라고. 너네 윤창중이의 범죄에 대해서는, 또는 박희태의 범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보도한 적 있냐고. 어린 고등학생들이 뭘 보고 배웠겠어. 국회의원들이 여기자를 주무르고 국회의장이나 됐다면서 캐디를 주무르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변인이래갖고 미국의 정상회담 따라가가지고 빤스 벗고 댐비고, 고등학생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 거기다 어른들은 일상적으로 자기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야동을 보고,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런다는 거 아니야? 자기네들이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냐고. 나는 이런 성범죄, 집단 성범죄가 나타날 때마다 내가 하는 얘기가 있어. 뭔데? 특히 이런 어린애들이 저지른 범죄, 이거 누구 탓이야? 어른들 탓이에요. 위에서부터, 맨 위에 권력자들부터 성범죄를 아무렇지. 자, 무엇보다 여러분 제일 기가 막힌 게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돌았어. 근데 그 별장 성접대가 아니라 강간이다. 왜냐하면 거기 그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자가 막 저항하는데 강제로 성관계하는 장면이 나온 거야. 그걸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한 게 누구야? 박근혜야. 그리고 가장 결정적이고 걔 무죄 받았어. 별장 성접대에서 강제로 성관계한 그 놈이 무죄 받았다니까? 최종? 그런 상황에서 이 고등학생들을 비난할 자격이 있냐고. 지네가 그 고등학생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할 자격이 있냐고. 걔네들 처벌하고 싶으면 윤창중이도 자르고, 그 박희태 손모가지, 그 여기자 주무른 놈 새끼들 손모가지 다 잘라야지. 그게 정상 아니야? 지네들은 해도 되고 일반 고등학생 하면 안 된다? 누가 그래? 위에서부터 지위가 높을수록 가중처벌을 해야지. 그래야 어린애들이 이렇게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이런 짓을 하면 좆되는구나, 그걸 알고 안 할 거 아니야.
자, 그러면서 말이에요. 이 22명의 고등학생들을 찾아서 그 마녀 사냥을 하고 있는 우리 언론이 왜 정은호 게이트, 정은호에게 무혐의 처리해준 검찰 추적은 안 할까? 5년 전에 성폭행 범죄자들을 찾은 경찰이 그렇게 영웅인 나라에서 이 누구에게 그 100억대 해외 원정 도박을 한 놈한테 2번이나 무혐의 처리한 검사 새끼들 그거 20몇 명 될 거 아니야. 그 관련 검사가 22명 넘을걸? 그것들을 왜 안 잡냐고. 그러면서 일반 국민들만 때려잡으면 어떤 국민이 법을 지키겠어. 윗물이 법을 안 지키는데 어떤 아랫물이 법을 지키겠냐고. 그래놓고 자극적인 범죄를 보도하고 있는 언론. 니들은 언론이 아니야. 니들이 언론이라면 소위 정은호 게이트에 연관된 검사들, 또 전관 비리를 저지른 판사들 다 찾아서 고발해야지. 나는 22명의 성폭행 범죄자나 전관 비리를 저지른 부장검사, 부장판사나 나는 동일 범죄라고 봐요. 22명의 성폭행 범죄자 고등학생들이나 5년 전 고등학생이었다가 지금은 일반인이 된 얘네들이나 사실 전관 비리를 저지른 검사들, 사실 이 전관 비리 이게 어떤 거야?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뒤바뀌는 사건이잖아. 전관 부장검사 출신은 그놈이 맡으면 무조건 무죄 주고 민사에서 걸리면 무조건 이기게 해주고 그래서 가해자 피해자가 뒤바뀌는 거 그게 전관 비리예요. 전관 비리가 뭐냐? 부장검사 출신이 변호사가 되거나 부장판사 출신이 변호사가 돼? 그러면 그런 애들의 판결은 판사가 무조건 이기게 해준다는 거야. 그러면 이놈이 강간범을 저기를 해줘도 변호해도 무조건 무죄 만들어주는 거 그게 전관 비리야. 그 성폭행 범죄자들과 전관 비리가 누가 더 나빠? 나는 전관 비리가 더 나쁘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 전관 비리에 대해서 대한민국 언론이 얼마나 오래 추적했냐고. 그 뉴스 건수를 따져보라고. 정은호 게이트의 검사들, 아니 그거 사건 그거 추적하면 금방 다 나와. 그 관련 검사들 이름 다 나온다고. 그 누구야? 홍만표하고 전화 주고받은 검사 이름이라도 공개해보라고. 수십 명이랑 그때 검사들하고 통화했는데 그 내용 전부 다 덮었잖아. 그 검사 22명이 초안산에서 성폭행한 22명의 고등학생보다 덜 나쁘냐고. 난 똑같은 놈들이라고 봐. 똑같이 처벌을 해야지. 그래야 대한민국에 정의가 있는 거지. 언론과 권력이 한패가 돼가지고 진리와 정의를 짓밟으니까 어린아이들이 그 속에서 범죄자로 자라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방송 보고 계신 남자 어른, 여자 어른들 중에 뭐 야동 볼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님들, 아이들이 그런 야동 어디서 가장 많이 접하냐? 옛날에 무슨 조사를 한 게 있어요. 부모님이 소장하고 있는 거 본 애들이 80%야. 지네들끼리 돌려본 애들 20%밖에 안 되고 맨 처음 그걸 어디서 봤냐? 부모님들이 소장하고 있는 야동 봤다. 그게 80%라고. 엄마나 아빠, 삼촌 이런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내용들을 애들이 그냥 노출이 되고 그 얼마나 자극적이야. 자꾸만 자극적이니까 찾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야동의 그 주요 상황이 주로 강간하는 거라며. 그러니까 거기에 집착하게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우리가 문화적으로 이런 사건을 22명의 성폭행 범죄자들을 처벌하자라는 그 분노와 더불어 여러분의 컴퓨터나 휴대폰에 있는 나는 야동을 지워야 된다고 봐. 그런 거 교류하면 안 되고 무슨 소라넷 같은 그와 비슷한 사이트에 접속도 하지 말아야 된다. 나는 접속한 것만으로도 난 처벌해야 된다고 봐. 우리 시청자님들 제발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자꾸만 그런 데에 익숙해지면 실제로 옆에 있는 사람하고의 정말 아름다운 성관계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야동만 보고 결혼을 못하는 거야. 어? 이게 대한민국의 이게 저기 신생아가 줄어드는 저출산 문제, 나는 야동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해. 야동 보고 했어요. 그래서 애를 낳았어요. 애가 태어나자마자 무슨 생각 하겠냐고. 저 교육적으로 좀 살아.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예. 다음 이야기. 무슨 낙으로 사나요?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면 되는 거지. 다음. 오늘 내가 방송을 내일 또 못할 거기 때문에 내가 오늘 마지막 혼을 불태우겠어. 자, 다음 사건. 국회의원 보좌관 친인척 채용 사건. 서영교 의원이 동생을 비서관으로 쓰고 5급 보좌관인 걸 쓰고 오빠한테 회계 책임자를 맡기고 딸을 인턴으로 채용을 했다고 난리가 났어. 근데 이게 전부 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래. 19대 초기에 있었던 일이었던 거야.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이걸 막 욕을 바가지로 하면서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준 그 좌절감이 크고 비리 종합 세트를 하고 쌍욕을 하더니 새누리당에 현직 20대에 그렇게 친인척을 채용한 국회의원이 4명이래. 전신 사리를 만들고 떠나. 서영교 의원이 19대 초기에 그런 일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은 현직이 4명이야. 5명 중에 1명은 무슨 더민주 의원이고, 더민주 2명, 새누리 4명. 새누리가 2배야. 지금 그것도 다 전수조사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동안에 한 3일 동안 어쩐지 입방정을 떨더라. 새누리당이 5명이야? 새누리당이 5명이고 더민주가 2명이야? 좌우지간 어쩐지 입방정을 떨고 지랄 연병을 하더라.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 시기에 이게 터졌을까요? 왜 이 시기에 이게 터졌을까요? 나는 이 뉴스가 심상치가 않아. 물론 무엇보다 지금 현행법에 친인척을 채용하면 불법이냐? 불법이 아니야. 지금 현행법상 친인척을 보좌관이나 비서관으로 채용하면 불법이냐? 불법이 아니야. 그러면 지금 이 보좌관들이 구성된 게 언제냐? 5월 말이야. 이미 한 달 전. 이미 한 달 전에 다 구성되고 6월 1일부터 얘네들 임기가 시작이 됐어. 그러면 이미 다 아는 얘기인데 왜 지금 이 얘기를 터뜨렸을까? 요 며칠 사이에. 뭘 가리려고? 세월호 특조위 그거 가리려고. 내가 볼 땐. 지금 이 시기가 세월호 특조위 활동 연장에 대해서 야당이 다 집중해서, 그러니까 더민주하고 국민의당 잡으려고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하고 서영교 문제를 터뜨린 거야. 지금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연장하겠다는 게 야당의 공조 시스템이었단 말이야. 그걸 무너뜨리려고, 그걸 깨기 위해서 서영교 사건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친인척 채용 문제를 터뜨린 거야. 난 그렇게 봐. 원래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으면, 지금 세월호 특조위 활동 연장 문제에 야당이 집중해서 대여 투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걸 이 언론에서 이 두 사건을 터뜨려서 결국 세월호 특조위 연장 얘기를 뉴스에서 지웠잖아. 정말 쳐 죽일 것들이야, 이것들. 찢어 죽여야 돼, 이것들은 진짜. 오늘까지로 특조위 활동을 종료시킨다는 게 박근혜 정부의 입장이라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세월호 특별법에 첫 번째 활동 기간을 1년 6개월로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활동 시작을 언제로 봐야 되냐? 인적 구성이 완성된 게 작년 8월 2일이래. 그러면 작년 8월 2일부터 시작해서 1년 6개월은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박근혜가 작년 1월에 세월호 특별법 시한이 시작됐다라고 그냥 우기는 거야. 예산도 주지 않았고 인적 구성도 만들어주지 않아놓고 작년 1월 1일부터로 해야 된다라고 지금 무조건 우기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오늘까지로 활동 시한을 정리하라 그러면서 공무원들을 빼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존나리 까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세월호 특조위에서 100억을 예산으로 요구했다. 109억인가 102억인가를 예산으로 돈만 날린 세월호 특조위 이러면서 지랄 연병을 하고 있어. 자, 여러분 지금 딱 보세요. 이 미친놈 왜 이럴까요? 예, 이거 왜 이럴까요? 지금 처음 왔지? 오늘 내 방송 중에 이거 처음 왔지? 그지? 얘 지금 왜 이러는 거겠어?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가리기 위해서 저질렀다는 걸 내가 딱 짚어내니까 지금 이 미친놈이 쌩 지랄하고 앉아있잖아. 그죠? 딱 걸렸어. 이런 경우를 현행범이라고 하죠. 이거야. 지금 국회의원 친인척 채용 비리, 그 다음에 국회 리베이트,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 그러면서 왜 오늘 안철수는 사퇴하고, 어제 오늘 안철수가 사퇴하고 새누리당 뉴스가 나왔을까? 지금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 한 달 된 사건 아니야? 보름 된 사건이야. 왜 안철수는 어제 오늘 이즈음에 와서야 사퇴를 하고, 그리고 새누리당 사건은 왜 어제 오늘에야 터졌을까? 이건 오늘까지 세월호 특조위 물타기 뉴스를 오늘로 마무리 짓자, 요런 사인이 아니냐고. 안철수가 맨 처음에 사퇴하려고 했으면 안철수 뉴스 나왔을 때 2주 전에 사퇴했어야지. 왜 이제 와서 사퇴하냐고. 6월 30일 세월호 특조위 활동 연장 시한만 넘기고 보자. 그래서 지금 사퇴 뉴스로, 안철수 사퇴 뉴스로 세월호 특조위 활동 연장, 그 뉴스를 지금 가리려는 거 아니냐고. 언론이 바란 게 그게 아니냐고. 아니, 새누리당의 친인척 가족을 지금 알았겠어? 이미 5월 달에 다 신고 들어갔는데? 오늘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종료시키겠다는 박근혜의 협박, 그 협박을 그 국민들에게 가리기 위해서 모르게 하려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금 나 아까 막 우리 동네에 집중호우가 오는데, 아이고 이거 광화문에 그 부모들 지금 차양막도 못 치고 있는데 빗속에 담요 덮고 자던데, 아니 왜 그 한밤에 담요 덮고 그냥 자던데 천막을 못 치게 해서 길거리에서 그 집중호우가 왔으면 그걸 맞았으면 어떡하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자, 그러면서 지금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에서 계속 109억 예산이 어쩐다고 지랄 연병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얘기 조금 이따 하고. 자, 먼저 하나하나 풀어갑시다. 아니 요 얘기 먼저 하자. 지금 세월호 특조위 예산이 100억이래 109억인가? 돈 아깝다고 난리도 아니야. 그죠? 근데 씨발 박정희 우상화 비용이 1900억이야. 미친 독재자 새끼 우상화 비용이 1900억인데 304명의 국민을 죽인 세월호 사건 진상 비용 그거 100억밖에 안 돼. 어느 돈이 더 아깝냐? 미친 독재자 새끼 우상화 비용이 2000억이 들어가는데 거기다 박근혜가 아프리카에다가 1년에 2000억씩 쏟아붓는다는데 새마을운동 비용으로 지 아버지 우상화 시키려고 아프리카에 뿌리는 돈이 몇천억이야. 근데 씨발 우리 국민 304명이 죽었는데 진상조사 비용 100억이 아깝냐? 미친 새끼들 아니야 이거 진짜. 내가 이러니까
병이 나는 거야. 이 분노를 사귈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병이 나는 거야. 지금 여기가 북한이냐고. 박정희 우상화 비용이 1,900억이야. 국내에서 쓴 돈만. 박근혜가 지금 해외 그 아프리카 돌아다니면서 새마을 운동 자금으로 해마다 2,000억씩 지원해준다 그랬대. 누구 돈으로? 그 다음에 세월호 진상조사 100억이 아까워? 야, 박근혜 해외여행 비용 다 밝혀. 박근혜 이제까지 해외여행한 비용, 총비용 그거 뽑아보라 그래. 한 번 뜰 때 몇십억이라고 내가 알아. 최소한 한 번 뜰 때 20몇 억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이제까지 해외에 간 게 얼마냐고. 가서 체류한 게 얼마야. 그 막강한 경호비용까지 다 합쳐서 어디서 돈 아깝다는 얘기가 나와. 조선일보, 동아일보, 너네가 박근혜 해외여행 비용 추적해봤어? 박근혜가 해외에다 뿌린 돈 다 추적해봤냐고, 씨발. 이 수박, 해외에 가서 뿌린 돈 이거 전부 특검해가지고 동아일보, 조선일보한테 토해놓으라 그래야 돼. 박근혜 전 재산하고 동아일보, 조선일보한테 토해놓으라 그래야 돼. 어디서 100억이 아깝다는 얘기가 나와. 자, 100억도 큰 돈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세월호 문제는요, 세월호 유가족이 불쌍해서, 세월호 희생자가 불쌍해서 진상조사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세월호 학생들이 불쌍하고 유가족이 불쌍해서 진상조사하라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미안합니다. 저는 목적이 달라요. 세월호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나의 목적은 그 유가족을 위로하거나 죽은 아이들의 억울함 풀어주고 싶은 거 아니야. 혹시라도 내 자식이 또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밝히라는 거야. 나와 내 자식이 그런 유가족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세월호 진상을 조사하라는 거야. 우리가 세월호에 대해서 관심을 끊는 순간 제2의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우리가 유가족이 될 수 있어. 나와 내 가족이 유가족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세월호의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거야. 100억이 아까워? 나는 1,000억도 아깝지 않아. 이건 반드시 진상조사를 해서 그 책임자 마지막 한 년놈까지 법정에 세워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 그래야 다시는 내 가족이 내가 그런 어이없는 사고에 희생당하지 않지. 뭐? 50억 정도면 돼? 너 가서 박근혜 해외여행 비용이나 조사해와. 진짜 수박 씨발르고 씨발라가지고 그냥 18통을 팩을 해줘버려. 내 침독 올라 뒤질. 애들이 들을 때는 고운 말을 해줘야 돼요. 잠깐 노래 하나 들을 시간은 없고. 자, 그런 다음에요, 오늘 기어이 박근혜 정부에서 특조위의 활동을 종료하려고 한다면, 내가 그래서 아까 너무 힘들어갖고 내가 아침에 숨을 못 쉬었어. 아침에 숨을 못 쉬겠어서 내가 누워갖고 이대로 죽나보다 싶더라고. 눈물이 줄줄 나는 거야.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오늘 방송 못한다고 근데 내가 오늘 방송을 못하면 세월호 특조위 얘기를 못하잖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오늘 광화문 나가서 그 유가족들을 배경으로 하고 내가 모바일 방송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가다가 기절이라도 하면 이거 내 장비 다 잊어버릴까봐 내가 가지를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오늘 박근혜가 특조위 활동 종료시키면 다음 정권에서 특검하면 돼. 김대중 정부 때 대북 송금 특검하라고 지랄해가지고 박지원 감옥 보냈잖아. 그러니까 오늘 기어이 박근혜가 세월호 특조위 활동 종료시키면 정권 바꿔서 특검하면 된다고.
내년 겨울에 정권 바꿔갖고 철저하게 특검해서 마지막 한년놈까지 작살내면 된다고.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난 너무 걱정이 되니까 더 아픈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오늘 방송하러 왔잖아. 그래, 오늘 종료시키고 싶으면 해봐. 너 오늘 이거 세월호 이거 종료시키고 싶으면 해봐. 반드시 우리 손으로 정권을 교체한 다음에 너와 네 똘마니들이 한 짓에 대해서 반드시 특검해서 감옥에 보내고 말 테니까. 두고 봐. 반드시 특검해서 책임자 마지막 한년놈까지 전부 감옥에 보낼 테니까 두고 봐. 종료시켜봐. 어떻게 되나. 그 다음 또 한 얘기로 갑시다. 다음 이야기. 국회 친인척 보좌관 채용 문제, 뭐 흑수저들에게 배신감을 주고 분노를 준다. 맞아요. 정말 그 친인척을 채용한 문제 심각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지금 외교부 똥돼지 얘기는 왜 사라졌을까요? 현직 외교관 중에 아버지가 외교관이라 특채된 애들, 그 숫자는 왜 한 번도 언론에서 다루지 않을까요? 부모가 외교관이라 부모 따라 해외에 거주한 경험을 써야만 특채시켰던 외교관 특채 사건, 이건 왜 조용하냐고. 또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특채한 고위공무원 너무 많아. 5급 이상 고위공무원을 굉장히 많이 특채했어. 걔네들 부모 다 조사했냐고. 그래, 이번에 국회에서 친인척 채용했다고 지랄 연병 났지? 좋다. 행정부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특채한 새끼들 그거 부모들 다 깔아. 여러분, 이번에 천황폐하 만세로 사고친 이정호라는 환경부 최고 인사, 얘가요 전직 국방부 장관 아들이래요. 이종구라고 노태우 정부의 국방부 장관 아들이래. 이종구 국방장관의 아들이래.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고위공직자로 당선된 그 특채된 애들, 다른 거 필요 없어. 특채된 새끼들만 부모 까라고. 부모 명단 까봐. 그 다음 여러분, 최경환이가 지 비서들 강제로 취직시킨 사건, 그 얘긴 또 왜 쑥 들어갔어? 새누리당 최경환이가 지 비서들 그거 떨어진 애들인데 강제로 붙여주라고 협박했던 사건, 그건 어디로 갔어? 그거 왜 쑥 들어갔냐고. 그래, 다 깔아. 국회의원만 전수조사할 게 아니라 지금 행정부 특채된 애들 부모 다 까. 한번 보자고. 자, 그 다음 이제 드디어 마지막 얘기로 가고 있어요. 마지막 주제. 엊그저께 해피 먼데이라고 검색어 1위 했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앞으로 이제 그 어린이날을 5월 5일로 정하지 않고 뭐 5월 첫째 주 월요일 이런 식으로 정하겠다. 그래서 해피 먼데이라는 해피 먼데이 제도.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국경일을, 국가 지정 휴일을 그 주에 월요일로 그 주에 월요일로 정하는 해피 먼데이를 하겠다. 그 발표가 언제 나왔냐면 화요일 날인가 나왔어. 수요일인가? 화요일이야. 수요일인데 어제였나 보다. 수요일. 난리도 아니었대요. 자, 그런데 이 해피 먼데이 그 의미, 잠시만, 해피 먼데이 얘기가 있었는데. 잠시만, 27일? 아니야. 27일은 아니고
8일경이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게 언제인지 아세요? 해피먼데이 얘기 나온 거? 에이씨, 못 찾겠다. 그 해피먼데이를 김현정 쇼에서 김성환의 행간으로 다뤘던 것 같은데, 예. 이 해피먼데이 얘기가 나온 날이 언제냐가 중요해. 그게 언제냐 하면, 최저시급 10,000원으로 결정하는 날. 예. 해피먼데이 얘기가 언제 나온 거냐 하면, 최저시급 10,000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년도 최저시급을 결정하는 마지막 시한일. 그게 언젠지 찾아봐봐. 그날이었어. 화요일. 그 화요일 날이 최저시급을, 내년도 최저시급을 얼마로 할 건지 최종 합의하는 날이었던 거야. 그날 해피먼데이를 터트리고 그걸 검색어로 올린 거야, 이것들이. 몰랐죠? 해피먼데이가 검색어에 나오니까 다들 좋아했지? 근데 이 해피먼데이의 의미가 뭐냐? 사실 그날이 최저시급을 얼마로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야당 160명은 10,000원으로 해야 된다. 최저시급을 뭐 2019년이나 20년까지 10,000원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 주장을 하고, 새누리당은 안 된다라고 뭐 더 미루고 막 이런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그날이 기한이었어. 시한. 얼마로 할 건지를 결정하는 시한이었던 날인데, 그 결과가 궁금했어, 나는. 그런데 결론이 뭐야? 동결. 최저시급은 동결시키고 대신 해피먼데이를 뿌린 거야. 자, 이거 뭐예요? 임시휴일. 지금 박근혜가 벌써 임시휴일 파리를 2번이나 했다는 거야. 그 뭐 임시휴일에 카드 사용 내역을 계산을 해가지고 몇 조 원의 효과가 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임시휴일에 쓴 돈, 그 돈을 왜 그 날짜만 계산하냐고. 어차피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한 달에 월급은 정해져 있어. 그 돈을 그날 땡겨 썼을 뿐이야. 그러면 실제로 그 돈이 얼마나 소비 진작에 영향을 줬는지를 따지려면 그 달 전체를 따져야 될 거 아니야. 그 달 전체에 얼마나 소비가 늘었는지 그거를 따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날 당일날 카드를 많이 쓴 거, 그것만 지금 공개해가지고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다라고 지금 빨고 앉아있어. 여러분, 해피먼데이가 중요합니까? 최저시급 10,000원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지금 월요일날 쉰다고 우리나라에서 그 임시휴일에 쉴 수 있었던 그 뭐라 그러나 국민이 30%가 안 돼요. 소위 박근혜 임시휴일에 쉬는 혜택을 본 사람이 30% 정도밖에 안 돼. 주로 누구? 대기업과 그 공무원들. 대기업과 공무원들만 쉰 거야. 대기업과 은행 공무원들. 응? 그거 30%밖에 안 돼. 30%의 자영업자들은 일을 해야 되고 나머지 30%의 그 중소기업은 그날 다 일을 했어. 근데 뭐 얼마나 많이 돈을 썼겠냐고. 정규직과 소위 그 정규직들만 쉬는 날이야. 근데 해피먼데이가 되면 똑같을 거 아니냐고. 어차피 해피먼데이라는 건 지금도 지들 멋대로 막 1년에 휴가를 보름 이상 갈 수 있는 정규직들이 하루 더 쉬는 거야. 근데 그게 마치 대단히 큰 특혜를 주는 것 마냥 이게 바로 포퓰리즘이야. 이게 바로 포퓰리즘이에요. 해피먼데이라는 이름으로 뭘 좀 속이는 거야. 조삼모사야, 조삼모사. 국민들에게 휴일을 더 많이 주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애쓴 척 씨발 지랄하고 자빠져. 수박 씨발르고 씨발라서 18통을 씨팩을 그냥 면상에다가 쳐발라줘야 되는. 최저시급 10,000원으로 올려야 된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중소기업이 임금을 감당 못한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망한다. 다 개소리예요. 영세 자영업자들이 쓰는 알바한테 시급 10,000원 준다고 시급 10,000원 주는 대신 그 소득이 월소득이 몇백이 올라가면 그게 영세 자영업자한테 나쁜 일이야 좋은 일이야. 영세 자영업자가 시급 10,000원을 줘서 그 비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실제로 그 집에 들어오는 고객이 월소득 수백만 원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소득이 월소득 수백만 원 올라가면 그 알바생 한 명한테 100만 원 주는 거 아깝지 않잖아? 그 다음에 지금 자영업자들이 알바생을 못 써요 거의. 최소 시간만 쓰고 자기가 다 몸으로 때워. 근데 매번 가난한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서 안 된다. 중소기업이 힘들어서 안 된다. 개소리예요. 실제로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하는 건 최저시급 10,000원이 아니라 골목까지 파고 들어온 대기업의 문어발식 빵집, 대기업 문어발식 커피집, 그런 것 때문에 동네 식당이 망하는 건데 최저시급 때문에 망한다고 개소리하고 자빠졌어. 또 중소기업이 어려워? 야 이 씨발놈들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제대로 된 임금을 주면 될 거 아니야. 제대로 된 납품값을 주면 중소기업에서 왜 힘드냐고. 니네가 임금 빼고 주는 게 문제 아니야. 지금 국제적으로 원자재값 올라가고 전기요금 올라가서 중소기업에서 그 비용 좀 올려달라고 그러면 대기업에서 뭐라 그래? 사장님 우리 밥 먹으면서 얘기합시다. 가면 1인분에 수십만 원 하는 꼭 일식 처먹어 이 새끼들은. 그러면서 밥 먹고 얘기하자 그러더니 밥 먹으면서 얘기하자더니 밥만 처먹어. 그러더니 간단하게 입가심하지. 그리고 꼭 룸사롱 가. 그럼 룸사롱을 가가지고 얘기는 안 하고 맨 옆에 있는 언니 아들 주무르다가 2차 비용까지 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사장님 내일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가면 사장님 입찰하실래요? 아니면 이대로 가실래요? 이런 썩을놈 새끼들 진짜 이 아가리를 찢어가지고 진짜 대기업에서 그딴 식으로 중소기업 피를 빨아먹으니까 나라 경제가 멈춘 거 아니야. 그걸 왜 최저시급 핑계를 대냐. 최저시급이요 여러분 최저시급 그럼 뭐가 떠올라? 알바만 떠오르잖아. 시급으로 따지면 이거 최저시급이 대기업 임금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모든 기업의 임금의 기준이 되는 게 시급이야. 월급의 기준이 되는 게 최저시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새끼들이 월급 안 올려주려고 영세 자영업자 핑계대고 중소기업 핑계대는 거야. 실제로 대기업에서 지네가 비용으로 지불해야 될 돈 그거 지네 창고에 쌓아두고 싶어서 그래서 가난한 자영업자 팔고 중소기업 팔아가지고 물타기 하는 거야. 이거 처음 알은 분 손? 예. 이 얘기 오늘 처음 알았다 손. 최저시급이 월급의 기준이 되는 거 처음 알았다 손.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아 그랬구나. 이게 대기업에서 임금을 책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게 최저시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그 최저시급 주기 싫어서 저 지랄을 하는 거야. 기가 막히죠? 예.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 남편이 이제 그 성과급 제도로 바꿨다는 거야. 예. 성과급 제도로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그거는 임금 체계만 변동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문자를 보내는 시청자님이 계신데요. 여러분 성과급 제도가 쉬운 해고예요. 성과급 제도가 뭐냐? 열심히 일하면 돈을 더 주겠다는 게 아니라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저성과자로 내몰아서 자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 그 성과급 연봉제로 계약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성과라는 거 기준이 뭐냐고. 성과의 기준이 작년에 내가 일한 것보다 올해 열심히 하면 고성과자가 아니야. 그 성과의 기준은 작년에 아무 상관없다니까? 기업에서 요구하는 성과치를 내놓고 거기 못 미치면 다 저성과자야. 쉽게 해고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과 연봉제에 절대로 동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과 연봉제의 목적은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저성과자로 내몰아서 월급 깎고 자르겠다는 얘기야. 근데 그걸 남편들이 아내한테 설명을 제대로 그건 그 남편들이 모르기 때문이야. 내가 진짜 놀란 게, 내가 아프리카에서 10년 동안 비정규직 문제를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나는 내가 비정규직 얘기를 하면 우리 시청자들이 비정규직의 의미를 다 알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게 몇 년이야. 12년인가 13년에 12년인가 13년에 아웃소싱은 비정규직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비정규직이라는 건 알바라고만 생각한 거야. 그래서 매일 아침부터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고 일주일 내내 출근하면 정규직인 줄 알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하청업체,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걸 정규직으로 알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도 못한 사람들이야. 그렇게 왜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요, 그런 걸 방송에서 알려줬어요. 보도 프로그램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YTN이나 이런 데서 그런 거 알려줬어. 이명박이 대통령 돼서 사장 갈아치운 다음부터 절대 안 가르쳐주는 거야. 예. 비정규직이 뭔지 모르는 사람한테 성과 연봉제가 좋은 거다. 네가 작년보다 올해 열심히 일하면 월급 올라가는 거, 그게 성과 연봉제다. 개소리라니까. 그 성과 연봉제가 계약직이란 얘기예요. 비정규직으로 계약하신 거예요. 예. 노통 때 비정규직이 왜 거의 없어? 김대중 대통령 때 비정규직이 생겨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때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야. 그래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비정규직을 어쩔 수 없다라고 받아들였는데 2005년 가을에 국회 감사에서 비밀이 터진 거야. 판도라 상자가 열린 거야. 대기업이 그때 창고에 쌓아둔 돈이 160조 원이었어. 2005년 9월에 그게 알려져.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분노를 한 거야. 야, 이게 무슨 얘기냐. 너네 대기업 그동안 어렵다고 계속 비정규직 쓰고 정규직 안 뽑았지 않냐. 근데 너네 창고에 160조 원 어디서 나온 거냐. 이런 거야. 내가 처음에 그 방송을요, 내가 이제 2007년에 방송을 했잖아. 그래서 2007년 8년에 그 얘기를 방송으로 했어. 그때 우리 시청자들이 나한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거야. 160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아느냐 나더러. 그러면서 어디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냐고 그렇게 당당하게 따지더라니까. 그래갖고 내가 160조가 아닌가? 나도 그렇게 내가 얘기를 해놓고, 내가 틀림없이 그때 내가 김근태 의원 정치연구소 다닐 때 그때 국회에서 보고서를 보고 토론하는 자료, 그걸 보고 내가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틀림없이 160조라고 봤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나한테 막 160조가 얼마나 큰 돈인 줄 아냐고 허위사실 유포했다 그래서 내가 확인했잖아. 160조가 맞았어. 이 씨벌 진짜.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도 안 믿었던 거야. 근데 그게 2005년의 일이야. 2011년인가에 보니까, 2012년에 보니까 그 돈이 500조 원으로 늘어나 있었어. 2012년에 그 사내 보유금이 500조 원. 그 다음에 지금은 얼마? 700조 원. 700 몇십조 원이 밝혀진 돈. 그런데 실제로는 약 2000조 원 된 정도가 있을 거다. 기사가 나왔어. 1000조에서 2000조 정도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 그 돈이 결국은 뭐냐? 지난 20년 동안 노동자와 중소기업의 피를 빤 돈이야. 그 돈 2000조는 지난 20년 동안 노동자들이 받아야 될 임금을 피를 빨아서 거기다 쟁여놓은 거야. 저러고 대기업 감세요? 대기업 감세를 요구하죠. 예. 그래놓고 지금 대기업한테 이명박 박근혜 지금 9년 동안 세금 깎아줬잖아. 예. 세금을 깎아줘야 일자리를 늘리고 투자한다고. 그래가지고 박근혜랑 이명박이 존나리 세금 깎아줬어. 그랬더니만 삼성에서 떡하니 얻다가 투자했어. 베트남에다. 야!
자, 오늘은 오늘 내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방송이 너무 짧아서 죄송한데요.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요. 대기업에서 투자를 늘린다는 건 일자리를 만든다는 얘기야. 우리나라 안에 공장을 더 짓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명박 박근혜가 대기업한테 세금을 깎아줬는데 그 깎아준 세금으로 베트남이나 다른 필리핀에다 공장을 지었다니까. 이 새끼들 진짜 이건 진짜 지져버려야 돼. 이것들은 깎아준 놈이나 깎은 돈으로 공장 딴 데 지은 연놈들이나 전부 다 지져버려야 돼. 자, 오늘 방송에 제가 오늘 꼭 해야 되는 헌재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는 위헌이다. 위헌 심판 사건에서 김어준 주진우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니까 이제 김어준하고 주진우가 선거운동 했다고 이제 처벌하겠다고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그 선거운동을 금지한 것은 위헌이다. 이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어준하고 주진우의 손을 들어줬다는데 내 사건도 연관시킬 수 있는지 한번 내가 법적 검토를 해봐야 되겠어.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제가 오늘 방송에서 잘못 얘기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저의 잘못입니다. 근데 혹시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이 미처 몰랐던 얘기를 알게 되고 진실을 알게 됐다면 그건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지입니다. 오늘 방송 마음에 드셨다라면 추천 눌러주시고요. 방송 마음에 안 드셨다면 꺼져주세요. 그리고 오늘 추천해주신 3120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4000명 넘게 봤거든요. 추천 안하고 도망간 인간들, 오늘 밤에 녹색 설사를 흥건하게 하고 그 이불을 밤에 빨지어다. 안 빨 거면 네 살에 녹색 설사물이 들지어다. 해나처럼 녹색 설사물이 네 몸에 벨지어다. 그리고 후원해주신 분 한 분 한 분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이름 불러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그래서 후원 못하겠다 싶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오늘도 망치부인 방송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각 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뿌려주시는 참세상님, 여비고님, 풍행공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팟캐스트에서 그걸 보시면 꼭 고맙다라는 좋아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댓글로 악플단 애들 냅두세요. 댓글 수 올라가면 그만큼 노출이 잘 된답니다. 개무시하고 여러분은 잘 봤습니다 한마디 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네, 오늘 무사히 방송을 마쳤습니다. 오늘 방송 못할 줄 알았어요. 그래도 오늘 방송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후원 못해서 죄송해요 하시는 님, 여러분이 생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것이 가장 큰 후원입니다.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성공이 보장되고 평탄한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은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할 수 있겠는가? 묻지 마십시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이 싹 텄다면,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은 반드시 우리가 이길 겁니다.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성공해서
세월호 특검 실시하고 그 관련자들 최후의 1인까지 모두 법정에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 길을 갑시다. 우리는 포기하는 법을 몰라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지금처럼 달려갑시다.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페이스 조절 못해가지고 내일부터 7, 8월은 정규 생방송을 일요일 저녁 8시, 목요일 낮 2시 2번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제가 컨디션이 좋거나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평일 낮 2시에 생방송을 하겠습니다. 일단 목요일 낮 2시가 망치부인 정규 생방송이고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못할 수 있다는 거 감안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건강해지면 9월달부터 전국 순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길 겁니다. 반드시 이길 겁니다.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갑시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품고 있는 희망의 질량에 비례하니까.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순신 장군의 12척에 탄 선원들이 장군님 우리 이길 수 있을까요? 묻지 않았을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이렇게 순순히 내 딸과 내 아내를 내주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노를 저어 갔을 겁니다. 우리 그렇게 마지막까지 노저어 갑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깁니다. 다음 방송은 일요일 저녁 8시. 일요일 저녁 8시에 망치부인의 생방송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